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얼마 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로 두 나라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숙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뉴전사에서 이란에 대해 방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란의 현대사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샤가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비밀 경찰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미건 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살리면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뭐 경제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란이 이제 궁지로 몰리기 시작하죠. 그 이제 화가 난 국민들이 석유 시설에부터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78년 10월달에. 그러면서 이제 흔들흔들 되더니 결국에는 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데모를. 시위를. 그러니까 79년이 돼서 1월 달에 떠납니다. 도망가요 또? 그렇죠. 떠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중요했던 거는 그 이란의 샤에 대한 반대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우리처럼 현실 정치인이었으면 이란이 정체성이 종교와 관계없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이 샤가 63년에 백색 혁명으로 근대화 프로그램을 돌릴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혁명에 앞장선 주 그렇죠. 세력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을 이란에 안 둔 거죠. 열광적인 그 환호를 받으면서 샤가 떠난 지 얼마 있다가 호메이니가 돌아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혁명이 본격적으로 정점으로 가고 결국에는 왕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란이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 났으면 주변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이란은 혁명을 한 다음에요,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를 하죠. 혁명을 수출하고 싶다고. 그러면 느낌상 네. 두뇌 다 도망갔죠. 돈 다 빠져나갔죠. 내부는 분열돼 있죠. 이런 상황에 이라크는 권력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란이 어디를 쳐들어간 건 못하겠네요. 어디선가 쳐들어온 전쟁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쳐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혁명을 전파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사상을 전파하고 싶다. 그런데 이라크는 왜 그게 무섭냐면 이라크의 국민의 60%가 이란과 같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들이 항상 머리가 아픈 존재들인데 바로 옆 나라 이란에서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술렁술렁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혁명의 여파가 같은 시아파에 있는 이라크에 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5%가 시아파인데 이들이 유전지대에 살아요. 바레인은 80%입니다. 쿠웨이트도 60%가 넘었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주변의 왕정 국가들이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왕정 국가들은요. 나하고 똑같은 왕이 쓰러지는 게 너무 무섭고요. 그렇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혁명이 넘으면 우리 시아파들 60%인데 이거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거기다가 미국도 이제 가장 친했던 나라가 완전히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힘을 빼고 싶은 거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쟁을 잘 익어가게 만든 중요한 조건들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후세인은 당시 자신의 군대를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는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력 수색에 돌입을 합니다. 그게 1980년 9월인데 이때부터 양국의 국경에서는 국지전이 빈발하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 4일, 5일까지 이라크의 선제 포격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란이 대응 포격을 하는 소규모 교전이 발발하고요. 후세인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 생각에 맞았네.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9월 20일부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할 결심을 합니다. 네. 먼저 제1파로 H아워 발령과 동시에 이란 공군이 250소티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날려요. 그래서 이란의 노제를 비롯한 주요 공군 기지들을 공습을 하는데 당시 이란 전투기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상 경납고에 대부분 주기가 되어 있었는데 활주로 위주로 폭격을 한 거예요. 활주로 복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군도 그 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복구돼요. 공군 기지는 그 복구 자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복구하자마자 F-14가 엄호하는 한 140에 150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다시 발진시켜가지고 15개 목표물을 공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돼 있던 이라크 전투기가 20대 넘게 파괴돼 버려요. 그 상황에서 이라크 육군이 자기들끼리도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의 진공도를 따라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군이 훨씬 더 형편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형편없는 공격 작전을 수립을 하고 공세를 가해온 이라크 군에게 초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라크군은 북으로는 데주풀, 중부로는 아바즈, 남부로는 호람 샤르흐하고 아바다는 목표로 공세를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을 해요. 정면으로는 800km, 중심으로는 60km까지 돌파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참 이 병사들이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전쟁을 보면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지게 되는 게 상대방의 유류 공급망을 향해서 이제 막 그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게 유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이란의 테헤란 비롯해서 중요한 에스파한이라든지 시라즈라든지 모든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이라크가 때렸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도 뭐 바그다드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의 중요한 도시는 다 때립니다. 예전에 저희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도시 폭격을 해요. 네, 도시 폭격을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죠. 그래서 이라크 공군기들은 날아가서 도시에 폭격도 하고 뭐 화학탄도 사격하고 그렇게 공격을 가하면 이란은 스커드 탄도탄 같은 것들을 사와서 미사일로 쏘고. 바그다드나 뭐 여러 도시에 폭격을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게 보고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통계적인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적어도 380회 이상이 사용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대군사 표적, 대가치 표적, 즉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쓰였고, 이게 도시 공습에도 쓰였어요? 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게 화학 공격을 한 게 30회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탄으로 전사한 이란 군인의 숫자만 10만 명 이상이 되고요. 민간인들의 숫자도 5만 명 이상인데, 근데 이게 수치가 집계된 것만 통계가 그렇지 더 사실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화학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린가스 포함해가지고 혈액작용제, 뭐 VX 계열의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기타 여러 가지 작용제들을 꽤 많이 썼거든요. 화학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거를 엄청나게 써냈죠.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면 일단 화학탄 쓰고 봤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그 전투에서는. 그런데 이라크가 이를 갈고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1988년 4월에 타와칼라 알라라 작전을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알포 반도 방향으로 10만 대군을 PC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13만 5천의 병력을 기동시킵니다. 이 타와칼라 알라 작전의 결과로 이란군은 6만 5천이 넘는 전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간신히 점령했던 바스라도 이라크한테 다시 뺏겨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6월 달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중심 10km까지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공세 종말점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대패하고 점령했던 이라크 영토 모두를 상실을 하죠. 이 전투 결과로 이란군은 포로 및 전사상자가 2만 명 넘게 발생을 하고,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전차 약 570대, 장갑차 약 430대, 자주포 약 45문 이상, 그리고 각종 구경의 대공포 400문 이상이 노획되거나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88년도에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아, 끝났네요. 이 이상은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휴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휴전 협상할 때 항상 그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있죠. 국제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내서 자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이 이란도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호메이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시기 전 어쩔 수 없는 독배를 마시는 거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휴전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여기서 그만둔 거고 이라크도 그만두는 거죠. 일단은 그 공격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네. 이란에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네.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가 고두수군입니다. 이 고두수군이 이란 밖에서 이란의 국익에 맞는 작전을 하는데 바로 이 시리아 영사관 내에 고두수군의 레바논 시리아 작전을 책임지는 그런 본부가 있었던 거죠. 아, 지휘 통제소 같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영사관 건물이지만 네. 영사관 건물이라고 이란에서 주장을 하지만 이건 영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두수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엄연한 영사관 건물이고 우리의 군인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건 영사관 건물이다. 왜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역시 영사관 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공격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여기는 영사관 건물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거는 혁명수비대 고두수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지금의 체제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란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1949년에 튀르키예가 인정했고요. 네. 1950년에 이란이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란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정책으로 해서 이란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1950년부터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 우호 관계를 놓기 시작했고요.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이란과 5대 5의 재산을 분배를 해서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홍해 에일라트 항구에서 지중해 아슈켈론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을 놔서 거기에서 이란이 석유를 실어다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이 그걸 석유를 유럽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자꾸만 이집트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란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협력 관계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과 유럽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했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못 만들게 미국이 막으니까 네. 그거를 우회해서 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작전을 합니다. 야 이란 내가 우리 미사일 같이 개발하자. 니네 도와줄게. 예, 그래서 이란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란이 돈 대면서 미사일 프로젝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혁명이 나면서 다 끝장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느낌으로 서로 친했던 관계.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데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했어요. 네. 조용히 하다 6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했고요. 그러면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라진 거고. 네, 그러니까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회계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앙숙이 돼요. 왜냐면은요. 일단은 혁명이 난 다음에 혁명 이전에 왕정이 했잖아요. 왕정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정이 하는 거를 도왔던 이스라엘 너 용서 못해. 예, 그리고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왕에게 억압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또 어디가 해방해야 될까? 팔레스타인이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79년 이전에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랍의 민족주의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의 부딪힘이었는데 네. 79년 이후에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슬람주의와 시온주의의 대결이 돼버린 거죠. 이번 전쟁에서 가져다 준 교훈은 아주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의 평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건설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얘네들은 국가를 못할 거야. 국가 하면은 또 싸움을 할 거야. 이런 말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국가를 세워서 나가는 거를 봐야지만이 일단은 해결이 돼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의 하마스처럼 그런 무장 단체가 생기지 않게 정식 국가로 해놓고 그럼요. 모든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정식 국가하고 아예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인정해주고 그렇죠. 하나의 국가로서 완성되게끔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 시간 이란의 현대사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드려 봤는데요. 최근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